저는 포스코 시간만 주면 100만 원 갈 것 같아요. 이제 저 황제주 될 거라 봅니다. 황제주 안 될 수가 없는 기업이에요. 사실 탄탄하잖아요. 너무 좋은 기업이고. 네, 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시방 또 나왔고요. 그 사이에 또 바뀐 게 또 어떤 게 있는지 또 같이 살펴보면서 또 최신 자료를 좀 업데이트 해보고 또 투자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뭐 미끄러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차트를 길게 보면은 그냥 얘는 하단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정확한 표현은 조정 이후에 깊은 조정 이후에 하단 박스권에서 머무르고 있다. 사실 이게 맞거든요. 그 박스권 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쉽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조금 내려가서 뭐 52주 신저가 나왔다 해가지고 와 이러고 있는데 지금 좀 차트 길게 보시면 누가 보더라도 밑에 그냥 박스권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게 너무 큰 하락이다라고 좀 보기에는 애매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뭐 어떤 발언을 하든지 뭐 바이든이 어떤 발언을 하든지 사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안 되고 바이든이 대통령 된 그 몇 년의 기간 동안에 2차 전지나 이 전기차 산업이 되게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트럼프든지 바이든이든지 격전지라는 곳이 있잖아요. 대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격전지라는 곳이 있는데 격전 지역 자체가 이제 어쨌든 이제 최근에 그쪽에 위주로 전기차 관련이나 배터리 관련이나 아니면은 이제 공장이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굳이 저는 그거 가지고 이제 하락이 나오는 2차전지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오히려 트럼프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번 주에 처음으로 두 분이 TV 토론을 하죠. 그래서 TV 토론의 승자가 누가 되냐에 따라 가지고 뭐 시장 분위기가 그날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 공감. 바뀔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얘기에 따라 가지고 분위기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단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센 얘기해가지고 지수가 밀렸다, 종목이 밀렸다, 좀 더 사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이제 보상 패키지가 통과가 되면서 댄스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일론 머스크가 제시를 한 게 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미 일론 머스크는 다음 스텝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졌던 게,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하고 그리고 지금 전기차들이 가려고 하는 시장은 완전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으로 이제 물론 이게 단기간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저는 전기차가 이제 일상생활에 더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저도 최근에는 이제 저는 사실 예전에 얼리 어댑터였는데 처음에 전기차가 나왔을 때는 이 위험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안 샀거든요. 근데 최근에 많은 것들이 좀 보완이 되고 안정성이 좀 올라가면서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도 이제 기름 한 번 넣는 가격, 그리고 전기차는 이제 충전하는 가격, 그거를 이제 우리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 가격을 넘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수요가 반등하는 시점은 올 하반기. 저는 이제 시작될 거라 봐요. 내년에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져 있을 거고 올 하반기부터 이제 수요가 다시 반등을 천천히 시작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매수에 대한 어떤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과연 가격을 올릴 것인가. 잠깐 올리는 거 말고.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치킨 게임이 전기차 시장에서 만들어지면서부터 이제 전기차 시장과 2차 전지 시장이 좀 애매해졌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당분간 차 하나 팔았을 때 마진율을 포기하고 우리는 시장 점유율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중국과의 어떤 이제 대결을 하겠다는 그런 식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LFP 같은 거 넣어가지고 싼 모델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결국 중국도 이제 가격 경쟁으로 나오고, 중국은 그냥 아예 대놓고 다 LFP를 깔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3원 개를 넣는 이제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천천히 그걸 테슬라도 맞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세금으로 이제 또 중국을 때렸고 유럽도 너무 과한 보조금으로 때리고 이제 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치킨 게임이 거의 중후반으로 가고 있다.
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 치킨 게임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되게 재밌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게 올 하반기 정도? 올 하반기. 지금 이제 6월 달이잖아요. 이제 7월 달, 8월, 9월 달 이때부터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반등 시점을 볼 때 제일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현재 지금 이 전기차 시장에서 1등 테슬라가 과연 자기들이 판매하는 이 자동차 가격을 인상하는 기조로 갈 것인가. 예, 만약 올리게 되면 그때가 진짜 이제 치킨 게임 끝났다고 생각하는구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결국은 앞에서 제가 FSD를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나라든 미국이든지 간에 결국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이제 이런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을 넘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테슬라의 차주가 밤에 자고 있을 때도 테슬라는 밤에 돌아다니면서 택시 역할을 해서 돈을 번다. 그래서 그 수입을 테슬라와 이제 그 사용자가 나눈다. 물론 사용자가 더 훨씬 높은 비율로 나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가야 될 미래가 아닌가. 그 테슬라는 정말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FSD 완전 자율주행을 지금 개발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난리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그쪽으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지금 완전 자율주행 관련 이제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 많잖아요. 뭐 LG전기tek 이런 기업들 눌림목 나오고 좀 어렵고 이제 주가 애매할 때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잘 된 건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 둘 다 지주사죠. 두 개 기업이 거의 30% 이상 빠졌어요. 한 30%대로 공매도가 확 줄었습니다. 기존의 공매도 중지되기 전보다 공매도가 한 3분의 1은 줄었어요. 의미가 있게 줄었고, 포스코인가 한 40% 줄었거든요. 거의 뭐 3분의 1에서 반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에코프로 BM은 별로 안 줄었더라고요. 거의 10%대 안쪽으로 별로 안 줄었더라고요. 물론 오늘자로 찍어보면 또 달라지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제 분석했을 때는 그 정도였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봤을 때 만일 진짜 2차 전지 시장이 다시 시작하게 되면은 공매도가 많이 껴있는 기업은 주가 상승에 이제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조금만 올라가려고 거다 싶으면 그냥 매도를 때려버리는 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포스코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으로 엮여 있지만, 여전히 포스코는 철강 관련 기업이에요. 철강이 주죠.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옛날에 박태준 회장님이셨나요? 그분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이제 이런 철강으로 먹고 살던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소재 관련을 좀 넣으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으로 엮여가지고 포스코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나온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 철강에 대한 부분, 철강은 결국 경기랑 맞물리는 부분이고, 중국 경기랑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되게 많은 부분이고, 뭐 중국뿐만 아니고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철강 쪽이 좀 쉽게 돌아서지는 못하고 있죠. 게다가 엔저를 등에 업고 일본산 철강이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철강 관련 기업들은 지금 조금 이제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새로 되신 우리 장 회장님, 포스코의 장 회장님이 이제 우리 2차 전지 투자 줄일 생각 없고 계속 나갈 거다, 우린 계속 늘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 결국은 지금 얼마죠? 오늘 한 30만 원대 되려나요? 36만 원. 저는 포스코 이거 시간만 주면은 이거 100만 원 갈 것 같아요. 이제 저 황제주 될 거라 봅니다. 황제주 안 될 수가 없는 기업이에요, 사실은. 탄탄하잖아요. 너무 좋은 기업이고, 물론 이제 무거운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한 주당 이 보면은 최근에 미국 시장도 트렌드가 한 주당 단가가 높은 기업들은 다 스플릿을 합니다. 다 주식 분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은 아직 시장이 뭔가 애매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 기업의 주가가 쭉쭉쭉 뽑아지잖아요. 그 막말로 포스코도 스플릿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액면 분할이죠. 포스코도 액면 분할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안 될 거라 보지 않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이고, 그리고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같은 맥락을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소설을 써서 개인적인 많이 미래를 봤을 때 가능성을 좀 놓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스플릿, 주식 분할, 액면 분할과 관련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기업이 딱 두 개예요. 포스코 물론 지금 말고 주가 좀 올라갔을 때, 포스코
언젠가는 액면 분할 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기업. 네, 요거 두 개는 한번 액면 분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구체요. 결국은 저는 이제 이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전기차 소재가 되게 많죠. 양극재, 음극재, 뭐 전구체, 뭐 되게 많은 소재들이 있는데 이게 그 소재 내에서도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게 뭐 물론 최근에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나와 봐야 나오는 거죠. 물론 삼성 SDI가 제일 가까이에 있다, 근처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저희 이제 좀 선배님 연세 좀 있으신 선배님과 얘기를 하다가 전고체 얘기가 나가지고 여쭤보니까 야 전고체 얘기 나 학교 살 때부터 나왔던 얘기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는데 뭐 꿈의 배터리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그것도 나와봐야 이제 아는 부분인데 그 전까지는 어쨌든 지금의 어떤 이 라인업들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구체도 핫했다라고 지금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소재 관련해서도 양극재, 음극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전구체까지 쭉 있는 이 소재들 내에서도 사이클이 돌거든요. 이 내에서도 사이클이 돕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이클들을 지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분리막 지났죠. 그리고 전구체 지났고 동박도 좀 지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 턴은 사실 저는 양극재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양극재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전 다른 것보다는 다른 어떤 소재의 턴은 한번 돌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양극재 쪽으로 이제 붙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내에서도 저는 오히려 너무 이쪽 2차전지에 몰빵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 상대적 박탈감으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2차전지 투자하실 투자 전략을 저 밑에서부터 투자하셔가지고 좀 장기로 묶어 가시는 분들은 그냥 묶어 두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뭐 중간에 뭐 한 30-40% 내려와도 놔두세요. 제가 봤을 땐 뭐 만일 뭐 돌발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은 전 그 전고점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너무 그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 묶으시고 수익이 좀 있으신 분들인 중에 수익이 좀 줄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묶어 가셔라라는 말씀드리되 비중이 너무 크시면 좀 중간에 올라갈 때 차익 실현을 하셔가지고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라든지 뭐 이쪽 라인들 좀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나눠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드리고 이게 제일 문제가 고점이에요. 뒤늦게 사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30-40%돼 있으신 분이 문제인데 여러분 아직까지는 지금 여러분이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시는 시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차전지 해보셔도 돼요. 이거랑 마이너스 30% 40%인 분이 지금 매수하고 싶어서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 답은 달라요. 완전히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조금 이제 단가를 낮추기 위해 하시는 분들은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돌아설 때 매수를 해야지 계속 떨어지면 비중도 올라가고 더 손실도 커지고 더 마음만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좀 기다리셔야 된다.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확실히 시장이 돌아섰을 때 그때 좀 더 낮은 가격에서 이제 매수를 좀 더 하시든가 해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전 맞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투자 금액이 뭐 비중이 크신 분들은 큰일 중에 손실이 좀 크신 분들은 지금 오히려 너무 나서시는 것보다는 일단 조금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가 돌아서면은 그때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많이 물려 있으신 분들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신규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땡큐죠. 단 분할로. 왜냐하면 지금 저점이 유지가 안 되고 계속 막 하단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 신규로 뭐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대기.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아마 지금 투자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세분화 시켜보죠. 그러면 이제 투자 금액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 가능. 하지만 투자 금액을 좀 쥐어짜가지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성향 자체가 난 장투로 갈 겁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케이. 하지만 투자금을 쥐어짜셨는데 이걸 변동성을 좀 느끼시면서 단기 수익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대. 저는 대기 하시면서 오히려 다른 업종에서 좀 투자를 하시다가 돌아섰을 때 들어오는 게 좀 낫다라고 좀 더 세분화해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끼면은 중간에 좀 쉬어가면서 좀 과한 거품 우리가 맥주 쭉 따르면은 맥주에 아예 거품이 없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쭉 따르다가 이제 넘어가면 윗부분을 싹 없애죠. 아니면 넘치기 전에 우리가 먹어버리거나 그런 느낌이지. 이 거품이란 걸 너무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거기서 들어간 게 이제 AI잖아요.
AI라는 게 더 고사양으로 발전하고 챗 GPT도 최근 몇 개월 동안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의 이 가속기가 핫하게 뜨고 있었고, 그리고 이 신제품에 대한 주기를 1년으로 땡긴 이유 중에 하나도 이 AI라는 이 산업의 발전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때문에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발전 속도가 빠르니까 오히려 경쟁사들과의 어떤 따돌림도 중요하지만, 이게 너무 발전이 빠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걸 딱 개발을 해가지고 더 빨리 생산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를 봤을 때는 AI의 이 미래 요것과 좀 연결을 시켜서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게 컴퓨터로 들어가는 거였으면은 좀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서버에 들어가거나 이제 그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이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계속 이렇게 돼야죠. 저는 같이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봐요. 이게 결국은 이제 원래 디램 시장을 보더라도 지금은 거의 뭐 엔비디아 쪽에 SK 하이닉스만 넣고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삼성도 같이 넣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이 두 개 기업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단가를 떨구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두 개, 세 개로 만드는 놓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엔비디아 쪽에다가 뭐 단독 공급 이런 건 엔비디아가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단독 공급이면 걔랑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두세 개 기업에서 계속 이제 공급을 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더 좋은 사양의 더 수율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경쟁을 하겠죠. 그렇게 경쟁을 하면서 이 산업이 더 발전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AMD나 뭐 인텔 같은 기업이 똑같이 뭐 이런 엔비디아의 제품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냐? 만들어주면 땡큐지. 왜냐면 엔비디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테슬라 때 사실 저는 테슬라가 당연히 좀 또 가고 더 좋은 기업이라는 건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걱정됐던 건 딱 하나가 있었어요. 너무 원탑이잖아요. 어떤 산업에서 어떤 한 기업이 그 산업이 되잖아요. 그럼 성장성이 언젠가는 딱 멈춥니다. 라이벌이 없으면. 우리가 왜 달리기 같은 거 할 때도 내 라이벌이랑 달리면은 이제 올림픽 같은 데서 왜 신기록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근데 만약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저랑 달리면 그 사람이 신기록이 나오겠냐고요? 안 나와요. 뒤에서 따라오니까 진짜 막 내 그냥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달리는 그런 노력이 나와야지만 더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라이벌들이 좀 따라와줘야지 그 라이벌들을 따돌리기 위한 나의 노력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오히려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AMD나 인텔이 좀 따라와주면 좋을 것 같다. 예, 근데 사실 단기간에 따라오긴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뭐 안 따라와도 엔비디아가 본인 스스로 잘 치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AI 시장 전체적인 부분, HBM 시장 전체적인 부분, DRAM 시장 전체적인 부분 관련된 모든 업종의 이제 추가적인 성장이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이 엔비디아 쪽에다가 이제 HBM을 넣으면서부터는 좀 재밌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삼성전자 쪽은 잘 아시겠지만 휴대폰 오랜 기간 동안 되게 힘들었던 휴대폰도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쪽에다가 이제 삼성이 지난번에도 엔비디아 젠스상 CEO가 삼성 HBM에다가 사인을 하면서 주가가 한번 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아니다라고 해서 주가가 원자리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테스트란 실패가 없다 해서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만일 엔비디아 쪽에다가 이제 납품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가 아마 그게 아마 삼성전자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시점을 기다리는 게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디램은 여전히 뭐 ING죠. 뭐 삼성 여전히 잘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HBM도 디램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뭐 디램도 계속 뭔가 발전돼 나가는 새로운 어떤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디램 시장도 앞으로는 계속 좀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뭐 HBM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디램 시장에서는 이제 최우선 우위는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 낸드도 최근에 좀 살아나고 있죠,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삼성의 실적을 봤을 때 살아나고 있는 낸드, 그리고 이제 HBM도 이제 엔비디아 쪽에 넣게 되면은 분위기가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 삼성전자 주가에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삼성이 제가 용어 기억이 안 나지. 하여튼 제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다음에 레벨을 또 도전하고 있다는 기사가 제가 어제가 그냥 본 적 있어요. 제가 이거 찾아가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저는 이렇게 봐요. 단순히 봤을 때 HBM은 D램을 이렇게 세로로 쌓아서 적층 구조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삼성이 사실은 이제 바라봤던 거는
예전에 2010년도였나요? 2010년도에 삼성이 그때 HBM을 접은 이유가 가성비가 떨어지고 솔직히 비용에 대비해서 이제 그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삼성이 사실 HBM을 안 한 거거든요. 할 수는 있죠. 근데 안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그때부터 삼성이 봤던 거는 우리는 D램을 쌓는 방식 말고 그냥 램 하나의 용량을 확 올려버리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자. 이런 식으로 사실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였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개발은 늘어지는데 HBM이라는 게 빵 떠가지고 HBM을 SK 하이닉스가 잡으면서 결국 D램 점유율인데 D램 점유율을 점점 이렇게 이제 잠식을 당하니까 아 우리도 이제 HBM을 좀 하긴 해야겠구나 싶어서 이제 뒤늦게 들어갔는데 지금 보면 HBM도 최신형은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높죠. 왜냐면 최신형을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못 주니까 SK 하이닉스만 주니까. 근데 전체 이 세대로 넓혀서 보면은 점유율이 49대 46밖에 차이가 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 세대로 넓히면은 삼성이 SK 하이닉스한테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엔비디아에 딱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역전이나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다음에 관심 받을 수 있는 테마는 이제 진짜 이 쌓는 D램을 이제 크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는 램. 아,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나왔던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직까지 ING인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다음이 되지 않을까. 결국은 그래요. 이제 뭐 우리가 예전에 컴퓨터 쓸 때도 램을 올리고 싶으면 이제 그 램 그 슬롯에다가 이제 더 추가를 해서 끼웠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 램 하나에 1기가짜리가 나왔죠. 1기가를 맞추려면 원래 512짜리 2개를 끼우거나 뭐 256짜리 4개를 끼웠는데 지금은 이제 1기가짜리 램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단일화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사실 HBM 시장도 더 이제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쪽이 그 다음 차선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는 또 기술력이 좋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그 다음 레벨을 또 결국은 차지할 거예요. 그 두 개 기업에서 나올 거예요. 결국은. 저는 사실 아직 반도체 소재 쪽에는 뭐 관심 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전 답을 안 해요. 아직까지는 대장들이 좀 이제 앞에서 밭을 좀 갈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래도 좀 중소형주로 느낌이 수급이 좀 들어가는데 지금 들어가면 이게 시간을 좀 많이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는 관심이 돌아오긴 돌아오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또 대놓고 투자하기 시점은 좀 이른 것 같다. 제가 아마 다다음번 출연할 때쯤 한두 달 이후쯤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이르다. 오히려 그냥 대놓고 반도체 대장을 하는 게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아끼는 지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에서 이제 선물로서 동시만기를 있었죠. 새마녀의 날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는데 그날 이후에 오히려 그동안 시장을 좀 많이 이끌었었던 대형 IT, 대형 기술주들,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 빠지고 오히려 테슬라가 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그쪽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저는 적정 조정이라 생각을 해요. 이게 매번 우리가 투자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계속 올라가는, 계속 상승만 하는 종목이 있으면 되게 좋긴 하죠. 근데 그런 종목은 없고요.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 최근에 이제 AI 관련 기업들은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쉬어가는 과정이 있고 잠깐 리프레시 시키고 좀 캄다운 시키는 그런 과정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쪽이 좀 쉬어가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 이에 따라서 조금 이제 애매한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뭔가 시원하게 재밌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게 보기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안 좋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이제 아무래도 AI 관련주들, 뭐 SK 하이닉스 같은 애들이 어제는 뭐 좀 5% 장막 밀려버리는 이런 상황 발생하니까 이제 대형주들이 그렇게 밀리면 중소형주들은 더 밀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이 몰리게 되고 좀 하락률이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제가 평소에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 시장은 이렇게 변동성이 클 겁니다. 예, 계속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 정말 피곤하고 와 이게 시장이 가는 거야 마는 거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3개월, 6개월 이렇게 좀 길게 뒤에서 좀 바라보게 되면은 그래도 시장은 계속 우상향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피로도가 좀 높을 거예요. 앞으로는 매일매일 바라보게 된 피로도가 높을 거기 때문에 투자 전략 자체를 정말 길게 가져가거나 정말 짧게 가져가는 전략이 지금은 적절할 것이고 앞으로도 적절할 것이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전반에 대한 부분은 그냥 쉬어가는 과정이고 오히려 이럴 때 평소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좀 지금
올랐다가 이제 밀리고 있는 기업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그런 기업들 쪽으로 투자를 생각해 보실 분들은 오히려 저는 매수의 기회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좀 쉬어가는 분위기 가운데 뭔가 트리거가 상승 트리거가 지금 없어가지고 조금 지금 애매하고 좀 붕 떠 있는 느낌이 좀 드는데 오히려 이런 기회를 또 잘 이용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올라가고 나서 또 그때 살 걸 이러는 것보다는 지금 이 기회를 좀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요? 엔비디아는 그 지금 정도. 왜냐하면 지금이 사실 기술적인 이제 흐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몰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몰리게 되면 어느 레벨 정도 이하에선 당연히 이제 숏을 걸어놨었던 세력들이 수익이 나는 구조가 나오겠죠. 이게 지금은 되게 계산이 너무 복잡한 시점이어서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눌릴 때 그냥 좀 떨어지면 좀 더 사야지, 좀 떨어지면 좀 더 사야지 이런 느낌으로 사실 접근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얼마 이하는 무조건 매수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엔비디아는 뭐 누를 때마다 오늘 좀 사고 내일 좀 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한 번에 다 사지 않으면 평균 단가가 되게 내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엔비디아는 지금 제일 적절하고 대신에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를 지금 투자를 해도 된다, 매수를 해도 된다는 게 기본 전제에 깔려 있기 때문에 너무 막 나는 바닥에서 잡아야지, 뭐 발바닥에서 잡아야지 이런 생각하면은 투자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바닥을 아예 모르고 이런 정확한 선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 난 되게 사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그냥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몰아가지고 사시고 그리고 확 사시고 싶으실 때는 이게 뭔가 떨어지다가 갑자기 좀 돌아서는데 이게 한 2, 3일 돌아선다.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때는 좀 비중을 좀 넣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코스피도 그동안 사실은 이제 지수를 하드 캐리했던 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AI 관련주들, 대형 IT주들 상위권 애들이 이끌었었죠. 근데 그런 애들이 최근에 좀 힘을 못 내고 있는 이유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AI 관련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그쪽에서 힘이 빠져버리니까 우리나라도 쭉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매수를 해줬던 주체는 외국인 그리고 매도를 했던 주체는 기관의 금융투자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를 매수했었던 외국인들도 매수한 이유가 딱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AI 쪽 한번 투자해봐야지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로 투자가 이제 진행됐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매수를 했죠. 일단 1분기는 거의 역사상 최고치 수준의 어떤 매수를 외국인들이 좀 보여줬는데 조금 아쉬운 건 이제 그런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좋은 걸 시행하지만 한쪽으로는 여전히 이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뭐 공매도는 내년 3월로 이제 연기가 됐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거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사실 공매도가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이 수급이 잘 들어왔기 때문에 공매도는 사실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대신에 이제 이런 전선을 하든지 이런 공매도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마련이 되고 나서 이제 내년 3월 달까지 아마 마련을 하겠죠.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제기가 되니까 공매도 문제는 좀 재차가 될 것 같고 지금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이제 트리거가 필요한데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트리거가 있었죠. 근데 그걸 갖다 거의 뭐 금투세로 그냥 엎어버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AI 관련주들 우리나라를 이끌었었던 기업들이 AI 관련주였는데 미국에서 AI 관련주가 좀 쉬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쉬면서 조금 이제 눌림목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국은 이제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럴 때 눌릴 때 평소 우리가 되게 사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한 1, 2주 전만 하더라도 이제 막 AI 관련주들이 되게 잘 갈 때만 하더라도 이걸 지금 따라가도 되나? 계속 올라가는데 좀 눌리지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막상 눌리니까 이게 손이 안 나가요. 근데 오히려 저는 지금 이럴 때 조금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거의 근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의 대부분이 코스닥 위주로 투자를 하세요. 이제 그나마 최근에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나와서 코스피 쪽으로 많이 넘어오시긴 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코스닥에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은 그나마 이제 중소형 기업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크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더 큰 수익을 단기간에 노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코스닥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마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되게 힘드신 시점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코스닥이 계속 밀려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위에서 이제 대형주들, 이제 AI 대장주들이 좀 밀려버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위에 대장주들이 한 1, 2% 밀리면은 밑에 애들은 뭐 적어도 2, 3%, 4, 5%씩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며칠째 이어지니까 그런 이슈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저도 좀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신용융자 잔고,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융자 잔고가 36점 몇 %까지 올랐어요. 꽤 높아요. 이게 저는 30% 초반대로 떨어져주면 제일 좋고 20%는 나이스고 40%가 넘어가면 조정이 나옵니다. 항상. 근데 지금 36%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신용융자 잔고가 부담스러운 수준이긴 해요. 슬슬 부담스러운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B2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다라는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이제 뭔가 상승에 대한 강한 확 이제 방향 전환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저는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 좀 보고 있어서 뭐 디테일하게 좀 판단해야겠지만 이제 신용융자 잔고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이제 개인 유튜브에다가 이제 계속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드리거든요. 신용융자 잔고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신용융자 잔고를 비롯해서 뭐 공매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형 AI주들의 조정으로 인한 영향 뭐 이 정도까지인 것 같아서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려야죠. 왜냐면은 이게 많은 분들이 유럽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미국이 내리면 나머지가 다 따라 내릴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유럽이랑 미국은 달라요. 왜냐면 유럽 상황은 안 좋거든요. 유럽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되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전에 유럽도 이제 아시겠지만 2010년도 초반에 이제 유럽 재정 위기라는 거를 이제 겪었었던 시기였고 물론 그 이후부터는 안정을 찾았지만 사실 유럽은 지금 이 높은 수준의 이 금리 수준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진짜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유럽은 이게 더 이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유럽은 어쨌든 지금 좀 분위기를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 인하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해야 돼요. 해야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경제 지표들이 조금 애매하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경제 지표가 미국의 경제 상황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한 일주일 내에 나온 경제 지표들은 살짝 꺾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고용 보고서가 이번 주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게 올해 금리 인하 한 번 하게 되면은 12월 할 거고 두 번 하게 되면 7월과 12월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지금은 9월 인하 가능성이 크죠. 게다가 또 두 번 인하 가능성이기 때문에 9월과 12월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FOMC를 보고도 굳이 제 의견을 바꿀 필요가 있나? 굳이? 라는 그런 생각 사실 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7월과 12월 두 번 하게 되면 7월과 12월이고 한 번 하게 되면 12월이라 생각하는 부분인데 만일 일단 최근에 FOMC에 따르면은 의견을 별로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 지표가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좀 되게 애매하게 나와주고 있고 뭐 예상치보다 좀 많이 안 좋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 관련 지표, 고용 보고서가 좀 많이 꺾이는 식으로 만일 발표가 되면은 이거 진짜 7월 달에 깜짝 인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7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저는 낮추지는 않으려고요. 뭐 틀릴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이 뭐 6개월 전 올해 초보다는 훨씬 더 이제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굳이 이게 9월로 넘긴다? 9월. 글쎄요. 9월에 인하하면 이게 누구를 위한 인하일까요? 솔직히. 전 지금 연준이 어쨌든 정치적인 액션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9월에 인하면은 다 안 좋아합니다. 바이든도 안 좋아하고요. 트럼프도 안 좋아해요. 트럼프는 본인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본인이 인하를 하고 싶어하고 본인이 주인공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어서 공화당은 하지 말라고 하는 식이고 그리고 오히려 바이든 같은 경우는 본인의 대선 내 효과를 얻으려고 하면은 9월 달에 하면 안 되죠. 왜냐면 9월에 거의 중순 말에 FOMC가 있는데 11월 초에 대선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 달 반도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금리 인하하고 나서 과연 한 달 반도 안 돼서 이게 시장의 효과로 들어갈까? 안 들어가거든요. 보통 2, 3개월 걸려요. 적어도 2,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일 적절한 시점이 7월이라고 보는 게 7월이면 딱 이쁘죠. 3개월이면 딱 10월이니까 7월 중순인가 말이 있으면은 딱 3개월이면 8, 9, 10 딱 효과 있고 11월 초에 대선이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하려면은 7월이 제일 적절하다. 그래서 이 7월에 말 되려고 하면은 고용 보고서가 좀 확 꺾이는 이번 주에 아마 발표한 걸 알고 있는데 고용 보고서가 확 꺾이는 느낌으로 나오게 되면은 7월 달에 깜짝 25bp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달러라는 거는 이제 환율이라는 거는 상대적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몇 개의 국가의 화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이 먼저 그렇게 인하를 해버리니까 강달러 확 가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시장이 밀리는 이유 강달러도 있네요. 최근에 보니까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도기적인 느낌이에요. 지금은. 이게 금리 인하를 그동안 잘 안 하다가 첫 번째 유럽도 이제 시행을 하면서 이제 나온 그런 강달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전처럼 강달러 기조로 이어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 노.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유럽이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달러는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지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의 시도기 때문에 처음에 시도했을 때 환율이 튀는 이유는 이게 어느 쪽으로 튈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미국이든지 딴 나라다가 어떻게 할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튄 거기 때문에
일단 놀래서 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좀 적응을 하게 되면은 유럽이 뭐 금리를 내리든지 말든지 간에 적절하게 이제 달러 인덱스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지금은 조금 우리가 좀 버텨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버텨야 됩니다. 이게 뭐 단기적으로 지나갈 문제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번에 쿵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장이 과연 금리 인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썼던 자료인데 이게 FF 금리라고 연준의 그 기준금리죠. 기준금리를 이제 프레드 세인트루이스 연은에 있는 자료인데 보시면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침체가 온 적이 없어요. 인상하다가 동결 가다가 인하하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항상 세로에 이제 쉐이딩 돼 있는 그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금리 인하를 연준이 한 이유는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 좀 이따 침체 영향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지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사실 금리 인하를 지금까지 연준이 해왔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뭔가 빨리 부양책에 대한 부분,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해서 어차피 지금 시장을 이끄는 기업들이 이제 대형 이런 기술주들이기 때문에 기술주들은 원래 자금에 대해서 이제 좀 가져오려고 하면은 금리가 낮은 게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좀 인하해서 그런 어떤 수요들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라 이런 느낌인데 결국은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과연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금리 인하 첫 번째 하고 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유럽의 금리 인하 시기처럼 단기적으로는 이제 뭔가 시장이 좀 놀라는 구간이 발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구간이 발생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발생하면 그게 투자하시는 여러분들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훅 떨어졌을 때 오히려 좀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만일 뭐 경기 침체나 뭐 이런 걸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전 되게 얇게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코로나 때처럼 길게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단기간 내에 이제 지날 가능성이 크고 워낙 지금 전반적인 경제 상황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상황 뭐 물론 이제 또 바뀔 수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후에 바뀔 수 있지만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크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대한 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대신에 엔비디아처럼 이제 지수도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도 지수가 눌릴 때마다 오히려 좀 더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전 하반기도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2차전지 과감하죠. 2차전지 제가 웅달 책방에서 예전에 22년도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제가 미국 시장 되게 안 좋고 조정 확 나올 때 엔비디아를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위기 되게 안 좋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다시 그 영상을 찾아가지고 리플을 봤는데 안 좋더라고요. 참 안 좋았더라고요. 뭐 이제 얼굴 기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분도 이제 리플에 있었는데 시장이랑 투자랑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관심 있어하는 종목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수익은 낼 수 있겠지만 그 업사이드가 높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반대로 아무도 관심 없는데 오히려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다 보장되어 있고 2차 전지처럼 지금 잠깐 쉬어가는 캐즘으로 인해서 잠깐 쉬어가는 이런 업종을 어렵지만 지금 상황에서 매수를 해놓으면은 당연히 그 기대 수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2차 전지는 2025년도 내년이 되게 중요하다 봐요. 그리고 미국이 이미 슈퍼 301조 같은 걸 걸고 유럽도 지금 중국과 이제 협의를 한다고 하죠. 이제 세율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끝나게 되면 2차 전지의 제2차 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어서 지금 뭐 매수하는 업종 중에 뭐가 좋습니까? 오르지 않은 종목 아니면 이제 원래 핫했는데 좀 조정이 좀 깊이 있다가 아직까지 정신 못 차고 있는 업종 2차 전지 일단 2차 전지가 저는 원톱 지금 현재로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반도체 가져가야 됩니다. 반도체는 제가 예전에 2차 전지 핫할 때부터도 말씀을 드렸어요. 2차 전지 수익 많이 나 있으시죠? 조금 차익 실현하셔가지고 반도체 매수하세요. 그랬더니 그 밑에 리플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2차 전지는 미래다. 나 이거 한 3, 4년 가져갈 거다 라고 이제 리플들이 달렸고 반도체는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왜 반도체를 하냐 너나 사라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보면 달라졌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2차 전지가 미래고 난 4, 5년 투자할 거라고 했던 분들이 고점 대비해서 한 4, 50% 내려오니까 심리가 휘청휘청하죠. 그게 결국은 투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이겨내야지 우리가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리턴을 원하면은 진짜 하이 리스크로 가야 됩니다. 이제 주식은 진짜 주식 시장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없다고 봐요. 진짜 리스크가 높고 마이너스가 정말 깊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물론 실적 잘 내고 이제 성장성이 답보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기업들은 사면 이제 소외가 없을 것이다 해서 저는 원픽은 2차 전지,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세 번째는 저는 자동차 가볼게요. 자동차가 보면은 이제 내연기관차가 있을 수 있고 2차 전지와 연결되어 있는 전기차가 있을 수 있고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 수소 뭐 이런 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제법 괜찮습니다. 네, 제법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미국이 지난번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세율을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미국 내에 중국산 전기차 별로 없어요. 안 타요. 아무도 안 탑니다. 중국산 전기차는 자기들이 타거나 아니면 이제 유럽 쪽에 좀 판매할 뿐이지 미국 쪽은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꽤나 높은 이제 점유율을 점점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 뭐 절대 강자 테슬라가 있지만 테슬라가 좀 쉬어가는 동안 그래도 시장 점유율을 현대기아차가 좀 잘 잡아가고 있다. 이런 식의 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자동차를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 자동차 이 부품주들은 약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모비스였나 거기서 이제 품질에 대한 문제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최근에 많이 눌려 있는데 그런 품질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게 되면은 자동차주들 좋은데 자동차 부품주들이 안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 굳이 대형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중소형주 중에 그래도 실적 잘 내고 이제 이 판매하는 부품에 대한 어떤 퀄리티가 좀 유지가 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도 저는 괜찮다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괜찮게 보고 있고, 그 네 번째로는 조선주인데요. 조선주는 크게 두 가지로 컨테이너선, 이게 참 우리나라 예전에는 효자였는데 이게 버렸다가 다시 컴백했고 컨테이너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해상 운송 HMM 같이 이쪽인데, 각각 좀 설명을 드리면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원래 사실 중국이 전 세계의 90% 이상을 장악을 했어요. 근데 원래는 우리나라였죠. 원래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이 역시나 생산을 찍어내고 단가를 떨고 가면서 결국 이 시장을 중국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한화오션이었나? 거기는 이제 우리는 당분간 컨테이너선 영업 수주 안 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던 적으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중국과 미국이 무역 이슈가 나오면서 오히려 최근에 HD 한국조선해양이 유럽 선사로부터 컨테이너선을 18척인가 수주를 받았대요. 그래서 오히려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에 대한 이제 애매한 부분, 그거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이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쪽 홍해 쪽 막혀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슈 때문에 HCFI, 그러니까 상하이 운임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1분기 때는 보통 이제 이런 운임 지수가 높지 않거든요. 근데 중국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본인들 자국의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중국이 잘하는 거 보니까 유일하게 하나 찍어내기, 죽어라고 찍어낸 다음에 전 세계 거의 밀어내기 식으로 수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테무, 알리바바 이런 거 홍보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이 밀어내기 식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할 때 비행기로 가겠습니까? 아니죠. 배로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되게 해상 운송 쪽이 원래 1분기가 비수기인데도 2분기 때부터 슬슬 해야 돼가지고 이제 2분기 때 좀 수출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아니 이미 운송비가 많이 올라가 있고 배를 잡아야 되는데 이미 1분기 때부터 예약된 게 다 있으니까 이거 배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고민이 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당연히 해상 운송 쪽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은 저는 당분간은 갈 거라 보고 있어서 뭐 제재가 걸린다 하더라도 제재에 해당하지 않은 그런 품목들을 뭐 좀 밀어내기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오히려 너무 장기로는 좀 우리가 중간중간에 시황을 봐야겠지만 한두 달? 이 정도는 저는 조선 쪽도 좀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부품, 그리고 조선 이쪽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얘기는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얘기 좀 하죠. 방산인데 사실 방산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 이게 소개를 별로 안 하고 싶은 게 결국은 이제 그거잖아요. 방산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야 주식이 가는 거고 실적이 잘 나고자 하면은 결국은 이제 무기를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기가 이제 평소에 그냥 이제 국경 수비용, 디펜스용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가에다가 무기를 납품하면서부터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전쟁이나 저는 이제 전쟁 관련주, 뭐 질병 관련주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안 하고 뭐 소개도 안 해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일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우리 방송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좀 팁을 드리면 원래는 이제 풍산이 최근에 좀 주가가 떴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한 주가가 확 떴다가 물론 이제 윗꼬리가 되게 크게 달리고 좀 밀리긴 했는데 풍산이 왜 올랐냐면은 이제 어쨌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ING입니다. 근데 풍산이 이제 탄환 되게 작은 탄환부터 포탄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뭐 연구 개발해서 생산까지 하는 기업이죠. 근데 그동안은 미국이 풍산한테 제품을 받아서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동안 이제 우리 이제 러시아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진 않을 거다.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지금까지 계속 취해 왔는데 조금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이제 탄을 공급하겠다, 몇만 개를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산이 뜬 이유가 풍산이 그거 가지고 매출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떠가지고 우리나라가 조금 그런 입장을 바꾸면서 이제 어쨌든 전쟁이 여전히 ING이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면 이제 그래도 이제 돈을 벌 수 있겠죠. 그죠? 그에 따라서 방산 관련 기업들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쪽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 포인트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동 쪽인데 이쪽은 지금 조금 잠깐 스톱되어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래는 이제 저는 이제 사우디의 더 라인 있잖아요. 네옴시티 프로젝트. 그 더 라인이 엄청 몇백 킬로미터죠. 엄청 길어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 중동 쪽은 이제 분쟁이 되게 많잖아요. 지역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긴 거를 얇고 긴 시설물을 보호하려고 하면은 되게 많은 군사 장비가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사우디랑 컨택을 하길래 이거 뭔가 우리나라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사우디가 이제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좀 줄이겠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죠. 아직 뭐 공식적으로 발표 나온 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사우디 쪽 수주는 조금 이제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뭐 그래도 이제 계속 얘기가 잘하고 있고 이미 MOU를 체결한 국가도 있는 거로 중동 국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방산 쪽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원톱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 원톱은 무조건 2차 전지 그리고 투톱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조선 관련 기업들 방산 관련 기업들 이러다 보면 6개네요. 할 거 많죠. 할 거 많습니다. 그 실제 지금 팩트예요. 할 건 많은데 살 건 많은데 이게 지금 쉽게 올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참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5개 업종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매수 타이밍은 언제다? 올라갈 때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눌릴 때 눌림목 공략이 앞으로는 굉장히 유효하다. 이 정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중국에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좀 상황을 보면은 LCD는 뭐 중국이 다 가져갔다라고 하죠. 근데 사실 LCD도 원래는 삼성이 장악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LED와 OLED, 뭐 QLED 이런 게 나오니까 그냥 LCD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버린 거다 다시 당연히 삼성이 이제 별로 주력을 안 하니까 중국이 가져가는 거죠. 이런 방식이거든요. 뭐 LED도 마찬가지고 하나씩 지금 삼성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삼성이든 뭐 LG든지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앞으로 나가면서 뭐 뒤에 이제 레거시급은 이제 놔두면 중국이 이제 장악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고 최근에 또 고사양의 디스플레이도 중국이 좀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퀄리티가 못 따라와요. 삼성이나 LG 퀄리티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 과한 어떤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바꿨죠. 원래는 LCD 쓰다가 최신 나온 것부터는 이제 OLED로 싹 다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그쪽 관련 어차피 결국은 이제 그 고사양의 OLED 이상 쪽은 다 삼성 거나 아니면은 LG 거 씁니다. 보통 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걸 봤을 때 중국에 원래 BOE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BOE가 원래는 이제 좀 많이 디스플레이 쪽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쪽이 실적이 떨어지겠죠.
이제 새로운 신제품에 대해서는 근데 원래는 휴대폰에는 이제 좋은 디스플레이 썼었어요. OLED 이런 거 썼었는데 이제는 아이패드나 에어 이쪽으로도 이제 OLED를 쓴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세대 전환인 것 같아요. 점점 디스플레이가 더 업그레이드되면서 더 좋은 어떤 디스플레이를 쓰는 게 이제 지금 시대의 전환이기 때문에 이런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걸 또 중국은 또 잘 알고 있을 거고 이에 따라서 또 레거시급으로 되는 그런 쪽을 또 따라가고 있을 거고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중국한테 이런 따라잡히지 않으려고 하면은 더 좋은 거를 빨리 개발을 해야죠. 일단 디스플레이는 진짜 이게 되게 정말 세밀화돼 있어요. 패널도 있고 막 되게 세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계속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지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그런 업종이 맞긴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업 구조적인 전반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좀 뭔가 기술 집약된 어떤 제품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되게 엄청난 많은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는 제품이 하나로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디스플레이도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관련주들이 많이 엮일 수 있죠. 그래서 관련 테마가 많이 엮일 수 있고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저는 이게 디스플레이를 좋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뭐 물론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금 이제 비상장에서 삼성전자에 있지만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위주로 올라가면서 거기에 수주를 주는 2차, 3차 벤더들이 다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코스닥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정말 너무 많아서 나열도 하기 힘들 정도고 아직 그쪽 기업들은 바닥에서 기고 있어요.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어떤 이런 기술들이 집약이 됨으로써 정말 많은 관련 기업들이 생기고 이에 따라서 한번 움직이게 되면은 시장 전체적으로 다 움직여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디스플레이를 투자하실 때 좀 다양한 기업에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산업 구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또 많은 어떤 저 산업과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도 좋은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산업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최근에 보면은 디스플레이도 이제 막 그냥 일반 평평한 디스플레이에서 접고 롤링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결국 가야 될 길은 이제 앞에서 우리 HBM도 얘기했지만 크기를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 아예 딱 대놓고 이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더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정말 롤러를 감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쭉 뺀다든지 쭉 뺄 때도 어차피 롤링이 필요하구나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플렉서블 쪽으로도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 플렉서블 휴대폰을 쓰다가 이제 안 씁니다. 근데 플렉서블은 아직까지는 한계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기술이 좀 발전을 해야 되는 구간이 좀 많이 보이고 자주 접는 부분이 뭐 몇만에 몇십만 회 때까지는 괜찮다고 하지만 결국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이제 그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중간 부분이 문제가 생깁니다.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은 그걸 의도하나? 휴대폰 교체 주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근데 그런 완벽한 기술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거예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퀄리티가 높지 않다고 판단돼 가지고 그쪽으로 좀 아무래도 좀 많이 쭉쭉 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형태를 바꾸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많죠. 뭐 전공정, 후공정에 근데 일단 저는 대장 먼저. 대장 먼저.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도 삼성전자니까. 그래서 이게 엮여가지고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워낙 또 퀄리티가 좀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주들, 대장주들 위주로 먼저 일단 지금은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형주들, 대장주들이 대기업들이 이 수주를 주는 기업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들 위주로 쭉 내려가가지고 공부하시다 보면 1차 밴더까지는 일단 관심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6대 4로 나누겠습니다. 6대 4로 지난번과 똑같이 6대 4로 나누고 4를 미국 주식 투자하고 이거는 M7 중에 아무거나 4개. 특히 여기 엔비디아는 포함. 엔비디아와 애플은 포함해 주십시오.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포함.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M7 중에 하나 골라서 매수 가능. 그리고 나머지 60%는 국내로 가시되 2차 전지 반도체 요 두 개에다가 비중을 30% 그리고 나머지 자동차 쭉쭉 이쪽 라인들을 10%씩 네, 요렇게 가면은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금 구직이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진짜 되게 힘든 시점이거든요.
되게 힘든 시점이고 지금은 오히려 필드에 있는 분들도 "아 시장 왜 이래? 시장 왜 이래요?" 저희끼리 만나면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시장 왜 이래요 대표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점이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힘든 시점이 아니고 다 시장에 참여해 있는 사람들 다 힘든 시점인데 이럴 때일수록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던 대로 극과 극의 전략을 취하시면 좋습니다. 아예 장투로 가시거나 아예 단기 투자하시거나. 근데 대부분이 아마 직장을 다니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예 단기로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죠. 아무래도. 그래서 좀 지금은 어 실적은 괜찮은데 괜히 시장 때문에 밀리는 기업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제는. 그런 기업들은 조금씩 분할로 이제 매수를 해서 이제 비중을 늘려가시는 전략. 대신에 한 업종과 한 종목의 30% 이상 비중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시장은 그럴 거예요. 지금처럼 어려울 겁니다. 매일매일 보면 정말 피로도가 정말 올라갈 텐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은 그래도 지수가 종목이 한 지수가 한 2, 30% 올라 있구나. 지수가 이렇게 올랐어? 종목이 그래도 좀 올라왔네. 시간이 좀 넓게 보면 그런 시장이 앞으로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체크하셔가지고 네, 투자 이어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